그쪽 사람들하고 이 육군본부는 참모차장이 윤승민 씨였어요. 윤승민 씨가 참모차장이 되고 해가지고 양쪽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노재현 장군의 위치였습니다. 노재현 씨는 바로 옆집이 정성호 장군 옆집에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피신을 했는데 연합사 미 8군 쪽으로 피신을 했다가 나중에 연락이 안 되게 됐습니다. 이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 장군이 가지고 온 그 연행 건의서에 사인을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 여기 보니까 국방장관 도장이 안 찍혀있다. 국방장관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을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안 돼요.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성화 장군이 계엄사령관으로서 이 지휘를 해드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력화되니까 그것을 그 다음에 반드시 지휘를 해 국방장관이 없고 그 다음에 윤석민 육군참모차장이 대신해서 지휘를 하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부대를 동원하지 말라. 지금 육군본부에서는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게 군사 충돌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노재현, 이 윤승민, 이 두 사람이 상군사령관 이근영 씨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로 부대 동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부대 동원하지 말라, 부대 동원하지 말라. 그런데 결국 부대 동원을 누가 했느냐? 전두환 쪽에서 먼저 해버리죠. 박희도 김포에 있던 1공수 여단이 저 행주대교를 건너서 새벽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 정승화 측 사람들이 있던 국방부, 육군본부, 수경사를 점령해버렸습니다. 1여단이 총을 쏘면서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군사 반란이 요거죠. 여기 바로 군사 반란이죠. 1여단이, 1개 여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은 정정주 씨인데 그 밑에 있던 최세창 씨 3여단장이 자기 직속 장관을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총을 쏴가지고 정병주 씨는 팔에 총상을 맞고 그 비서실장은 김오랑 소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기서 사살됐어요.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미 상황이 끝이에요. 상황이 끝이에요. 그래도 정성화 장군 쪽에서 이 가까이 있는 사단 몇 개를 서울로 불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잠시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국군끼리 싸우게 되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12월 13일 아침에는 정성화 장군 연행은 연행대로 됐고 그 다음에 노재현 씨는 나중에 저 어디 피신에 있는 것을 거의 끌고 오다시피 해가지고 사후에 사인하도록 만들고 노재현이가 사인한 것을 노재현 장관이 가지고 가서 최규호한테 들이미니까 최규호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5-10분 적고 사인하고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12월 13일 날 아침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냐? 전두환 장군이 부대짜를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단순 연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유혈 사태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상 군사 반란 사태가 되니까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 아닙니까? 집권 안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이 되는 가장 큰 동기가 12월 12일 날 그날 밤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걷는다. 즉 스무스하게 됐으면은 정성화 장군 해임 그리고 새로 국방장관 한 사람 쓰고 자연히 전두환 정규육사 출신 장교들이 우리 군의 실세가 되고 해가지고 전두환 장군이 아마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까지는 됐을 거예요. 이분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은 아직 거기에 그때 좀 약했다고 생각하는데 12월 13일 되니까 가장 힘센 사람으로 여겼던 정성화 장군을 간단하게 집어넣은 전두환이라는 사람한테 한국 사회가 전부 다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부탁할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장관도 육군소장을 찾아오고 기업인들도 찾아오고 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권력의 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 본인의 의사,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강박관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뭉쳐져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5월 17일 계엄 확대로 가고, 그 다음에 광주 사태 직후에 국보위가 만들어지고, 국보위가 4.13 이 혁명기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자진 사임 형식으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으로 추대되고, 군부에 의해서 추대되고, 그 다음에 헌법을 고치고, 다시 제5공화국이 출범하고, 그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서 또다시 선거를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두 번째로, 저 사람 두 번째로 대통령 취임을 한 사람입니다. 1년 사이에 두 번 대통령 취임했어요. 대통령 취임해서 5공화국이 문을 열었다. 요렇게 되는데, 마침 제가 이 12.12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를 했을 때는 일단은 정성화 장군과 매우 친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아주 모욕을 당하고 나와서 집에 있으면서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이 녹음 테이프로 녹음해놨더라고요. 그런데 87년 6.29 선언 이후가 이제 민주화가 시작되니까 비로소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간조선에 저하고 처음 인터뷰를 해가 87년 9월로에 정성화 증언이라는 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가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해가지고 그걸 쭉 구술을 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든 게 12.12 사건 정성화를 말한다 하는 책이 이게 1987년 1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걸 쓰면서 제가 분노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 물고문, 그날 이 보안사 사람들이 정성화 씨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물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물고문을. 여러분 물고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고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자할 때 이 도둑놈들 물고문 하는 것을 제가 봐서 아는데,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사람들 물고문 당할 사람 위에 이 물에 축인 수건을 코에 딱 얹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들이붓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는 물을 먹다가 나중에는 배가 불러가지고 물을 못 먹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심장 나쁘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박종철 군 고문 사건이 바로 그 심장마비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정성화 장군이 나이가 50 넘었는데 이 사람을 물고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문 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머리를 젖히고 얼굴에 물수건을 씌운 다음 주전자 물을 계속 얼굴 위에다가 들이붓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 숨을 코로 쉴 수가 없어 입으로 쉬니 물이 목구멍을 막아 물을 묻는 순간 그때마다 약간씩 숨을 쉬게 되어 한참 당하니 정신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고문을 당하면서 내가 6.25 때 죽어야 했을 것을 살아서 부하들한테 고문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다. 그때도 건강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 이들의 무지한 고문은 결국 나의 생명을 끊게 되겠구나 하고 체념했던 것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이걸 느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장교는 포로가 되어도 장교 대우를 해주는데 계엄사령관, 아직도 예편되지 않은 현역 계엄사령관을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물고문을 하느냐. 이 물고문을 한 그때는 87년이니까 전두환 정권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보복을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복을 당하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제명대로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분노가 제가 올랐어요. 그래서 또 그때는 주로 그쪽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또 세월이 바뀌어요.